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자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개 역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1453년부터 1555년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까지의 시간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 시대 5인방으로 영국,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교황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각각 그 헨리 8세, 그리고 프랑스와 1세, 카를 5세, 레오 10세, 슐레이만 1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후 저희들이 종교개혁 3인방이라는 주제를 해서 루터, 쯔빙글리, 칼뱅을 살펴봤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이 1453년에서 1555년까지의 시간을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다고 하면은, 자, 오늘부터는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로 이제 신교와 구교 간의 잠시 휴전이 이제 성립이 되고, 자,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는데, 이때 각국의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 이 30년 전쟁, 바로 최초의 세계 대전으로 불리는 30년 전쟁으로 폭발하기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각국의 상황은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펠리페 2세, 스페인의 황금 시대를 이끈 왕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수조의 엄친아라는 주제로 카를 5세, 바로 합스부르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이 카를 5세에 대해 살펴봤죠. 바로 왼쪽에 이 사진이 있고요. 바로 그가 통치했던 땅이 바로 스페인의 거의 대부분, 오늘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럽, 동쪽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교황청을 제외한, 피렌체를 제외한 이 대부분 땅을 바로 이 카를 5세가 차지했다. 자, 하지만 이 1556년 그는 황제로서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왜냐? 바로 그 전해, 바로 1555년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의 그 개신교 그 제후들이 신앙의 자유, 개신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신앙의 종교의 종교적 관용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됩니다. 자신은 이제 이걸 막고자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가운데 황제로서 깊은 시리에 빠지고 그는 퇴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스티아 수도원에 은거하죠. 그리고 2년 후인 1558년 말라리아로 죽어요. 58세였습니다. 당시 카를 5세가 죽고 나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오스트리아계와 스페인계로 분열이 되는데, 이 시도와 함께 보면은요 오스트리아계는 동생인 페르디난드에 의해서 이어지고요. 바로 이 네덜란드가 있는, 벨기에가 있는 이 지역은 여기 스페인계로 넘어가고, 나머지 이 지역 여기가 이제 동생 페르디난드가 차지했던 바로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왕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요 지역, 플랑드르 지역,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있는 이 지역과 스페인의 대부분, 그리고 나폴리와 시칠리아가 있는 이 지역들, 그리고 신대륙의 대부분의 땅, 그러니까 가장 넓은 영토는 이제 스페인계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 스페인계,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왕조의 초대 국왕이 바로 요 펠리페 2세다. 펠리페 2세,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 펠리페 2세는 바로 통일 스페인의 두 번째 국왕이다. 첫 번째 국왕은 누구냐? 바로 황제 카를 5세죠.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는 카를 5세고요. 바로 스페인의 군주로서는 카를로스 1세다. 1대 국왕이죠. 그의 장남으로서 통일 스페인의 2대 국왕이죠. 그는 1559년 카토 캉브레지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의 앙리 2세를 격파한 이후 이 프랑스와 정말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이제 우세한 가운데 애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이탈리아 지방을 이제 찝쩍거리던 프랑스로부터 이탈리아를 깨끗이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죠.
1571년, 그리고 레판토 해전, 세계 3대 해전으로 불리는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무려 2세기 만에 계속 당하기만 하던 이슬람의 대표 오스만 투르크를 마침내 격파하고 그는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그리고 1580년에는요, 포르투갈마저 합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된다. 그는 그야말로 스페인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왕으로서 대영 제국 등장 이전에 그야말로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스페인을 이끈 군주이죠. 이 당시 잉글랜드, 프랑스, 교황령 등 이 스페인의 군대의 그 깃발만 봐도 벌벌 떨었던 시기가 바로 그의 통치기였다. 오늘날 이 스페인 관광 수입과 또 문화재 중 큰 비중을 자랑하는 건축과 예술을 주도하던 시기가 바로 그의 통치기이죠. 대외적으로 그는 트렌트 공의회를 통한 이 반종교 개혁을 주도하죠. 그러면서 서유럽의 정치 지형을 친 스페인의 가톨릭과 또 반 스페인의 개신교 진영으로 양분해서 그야말로 가톨릭 세계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죠. 16세기는 명실상부 스페인의 시대다. 그 전반기는 그 아버지인 카를 5세, 그 후반부는 바로 그 아들인 펠리페 2세로 이어지는 통치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실책은 바로 네덜란드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실책을 함으로써 결국 이 네덜란드가 80년간 이어진 독립전쟁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네덜란드가 신생국으로 독립하게 되는 바로 이 네덜란드의 이탈은 이제 제국 스페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588년 대잉글랜드 외교에서 실책을 하게 되고 결국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박살나면서 무적 함대가 패전하면서 스페인 제국 몰락의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명군이자 또 암군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치에서는 고평가를 받지만 하지만 외치에서는 이제 낙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받죠. 그는 평생 부왕인 카를 5세의 업적을 능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는 주야 불문 경무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늘 기도했고 심지어 평생 성행위도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가톨릭 신앙에 대한 열정이다. 열정이라 표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광신적인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는 부왕 카를 5세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유화적으로 마무리한 것 그리고 바로 이 개신교 신앙을 이제 허용해줬던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의 이러한 그 사고는 가톨릭에 대한 이 외골수적인 집착을 갖게 되고 결국 무력 탄압으로 이어져서 국고 탕진, 그러니까 잦은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적들을 양산하게 된다. 자, 이것은 바로 그의 사촌뻘인 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가 종교 관용 유화책을 펼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당근 이 가톨릭 신자에게는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유럽에서 가장 경건한 기사도의 군주로 당연히 호평을 받겠죠. 그는 이제 스페인 국내의 무슬림들, 기독교를 개종한 무슬림들을 모리스코라고 하는데 그 모리스코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 국론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스페인 내부 통합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역시 근친혼으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징인 주걱턱으로 고생을 해요. 더 심각한 건 이 신체적인 기형보다도 정신적인 이제 문제였는데 그는 무서운 집착증과 우울증 그리고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 환자였어요. 그리고 거의 웃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가 유일하게 웃을 때는 바로 톨레도 광장에서 개신교도를 화형시킬 때였다고 합니다. 그는 동분서주 현장을 뛰어다니던 아버지와 달리 일체 모든 사물을 궁정 내에서 보았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가 직접 전쟁에 참전한 경우는 전무했다. 결국 현지 사정에 정통했던 부왕에 비해서 그는 현장 감각,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결점을 바로 행정체계 개편으로 나름 보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서류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는 온종일 작은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사무를 봤어요. 그리고 모든 관료 임명권을 왕인 자신에게 귀속을 시키면서 왕권 강화를 이루게 되죠. 그는 성격에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했어요. 그리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게 비록 실패라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 똥꼬집의 소유자였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관료제를 구축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공이자 또 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문서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매번 문서를 보느라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신해서 또 관료들을 직접 통제하려는 편집증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직접 모든 서류에 다 본인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그의 아들이자 손자인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의 경우 특정 관료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후대에 가서는 전국이 이 측근들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런 폐단이 있었지만 펠리페 2세는 반대로 신하들을 너무 지나치게 불신해서 모든 일을 직접 본인이 했다. 당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전쟁터 어떻습니까?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가 시시각각 필요한데 이 펠리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동네 수도원 수사들의 방 배정 문제 또 건축 중인 요 왕궁의 정원사를 누구로 쓸까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로 바빠 죽겠다며 죽치고 앉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의 휘하에 있던 재상들은요, 국왕이 더럽게 바쁘긴 바쁜데 막상 중요한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다며 늘 불평, 불만이 많았다고 하네요. 잘 아는 대로 이사벨 1세 그리고 페르난도 2세 때 이들의 결혼을 통해서 왕실과 영토 통합으로 오늘날의 국가 스페인의 나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됩니다. 자, 이걸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전문 관료 중심의 체계, 즉 소프트웨어를 만든 인물이 바로 오늘 다룬 이 펠리페 2세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인 카를 5세 때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적인 제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펠리페 2세 때 그야말로 이 스페인 중심의 바로 스페인이 주도하고 또 스페인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본격적인 스페인 제국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중세적 왕국 체계에 머물던 스페인을 그는 이 카스티아 중심의 강력한 왕권으로 통합을 하게 돼요. 그의 후임자들이 하나같이 무능했음에도 이때 마련된 전문화된 관료 집단 중심의 통치 체계는 한 번도 붕괴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또 1659년 프랑스에 패전한 이후 피레네 조약을 맺기까지 스페인은 유럽 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자, 스페인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고 결국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가톨릭으로 초국가적인 통일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그는 그야말로 이 팍스 에스파냐 그리고 대서양을 스페인의 호수로 만들고 또 스페인과 그가 정복한 신대륙의 종교적인 통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신대륙에서 유입된 부를 유럽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방대한 영토 통합을 위해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특히 오스만 투르크 프랑스와 많은 전쟁을 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서 결국 신대륙에서 유입된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나 채무 불이행, 바로 모라토리움, 파산을 선언하게 되죠. 그는 무척이나 내성적이고 폐쇄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순행만큼은 상당히 자주 했다고 해요. 가끔은 이제 경호원 없이 다니면서 제국의 백성들, 신민들을 스스럼 없이 만났다고 하는데 동시대 스페인 사람들은 행차 도중에 억울한 일을 탄원하는 신민이 있으면 일부러 경비대를 무르고 또 그 말을 들어주었던 친근하고 허례의식이 없고 또 소박하고 서민적인 따뜻한 왕으로 펠리페 2세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세비야를 중심으로 이 에라스무스의 추종자들이 늘고 또 종교개혁 사상이 스페인에도 막 일물처럼 유입되고 있었어요. 1503년 세비야의 무역관이 설립되면서 이 세비야는 한동안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돈이 모이고 또 인재들이 모이고 사상이 모여요. 그러면서 1520년부터
때까지 지적 갈등이 엄청나게 치열했다. 바로 가톨릭과 이 종교개혁 사상 간의 엄청난 충돌. 이런 가운데 전통주의자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 스페인은 바로 스페인판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종교재판소를 만들고 바로 이 종교개혁과 반하는 반동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자, 1556년 순혈령이 통과됩니다. 이 순혈령은 뭐냐? 바로 조상의 순수성, 이 바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그 임명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쭉쭉 몇 대를 올라가 가지고 한 명도 예를 들어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순수 가톨릭 신앙을 소유한 조상,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 이런 거 안 돼요.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거 안 됩니다. 순수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조상을 갖고 있어야만 후대에 가서 그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족보 조작이 이때 이루어지고요. 또 공갈범과 밀고자가 양산이 되면서 스페인은 굉장히 경직되고 닫힌 사회로 치닫게 됩니다. 1561년 그는 당시 수도였던 톨레도에서 현재 마드리드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죠. 그리고 1563년 엘 에스코리알 궁전을 짓게 돼요. 바로 1584년까지 무려 21년간 건축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이 궁전, 지금 보시는 이 엘 에스코리알 궁전을 만들게 된다. 당시 스페인의 부를 과시하고 또 반동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건물이라고 하죠. 자, 이러면서 그의 당시 유럽의 비주류였던 스페인은요, 이 부르고뉴와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들을 초빙해서 당시 스페인은 바로크 문화를 주도하게 된다. 당시 유럽의 예술가들이 유학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유럽 궁정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마드리드가 되죠. 자, 그리고 엘 그레코로 대표되는 이 스페인만의 문화적 인프라도 이때 구축이 돼요. 바로 이 엘 그레코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바로 자, 톨레도에서 명성을 떨친 크레타 출신의 화가이죠. 본명은 도미니코인데 서유럽으로 이주한 이후 바로 그리스인을 뜻하는 엘 그레코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펠리페 2세는요, 냉혹한 자신과 이 엘 그레코의 화풍이 상당히 어울림에도 그의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톨레도라는 도시는 타국인이 살기 힘든 곳이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광기와 공포의 대표적인 도시였죠. 바로 종교 재판이 무시무시하게 행해지던 곳이 톨레도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그레코의 예술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이 세계사적인 작품을 배출한 예는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가 바로 이 지구라트를, 그리고 죽음에 집착한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그리고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을 만든 게 그 예가 되겠죠. 바로 이 톨레도의 이 편집증적이고 또 냉혹한 분위기는 이 엘 그레코가 자신만의 이 엄중한 분위기에 이 표현주의 예술을 태동케 하는데 좋은 배경이 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오르가즈 백작의 장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스페인 투어 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데 바로 톨레도에 있는 산토 토메 성당 벽에 제작돼 있죠. 바로 이거는 14세기 톨레도에서 선행과 경건으로 존경받던 백작 루이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인데 바로 빛과 이 어둠을 대비시키고 또 천상과 지상을 극명하게 비교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 명작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수작으로서 가슴에 손을 올린 신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이건 예수의 서예학의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 엄중함과 차가움 그리고 흙과 백의 대비 그리고 칼이 상징하는 호전성은 예수회와 상당히 어울리는 표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자, 1565년 그는 필리핀을 자신의 직할 총독령으로 만들어 통치해요. 그리고 이 도시가 바로 필리핀의 나라가 바로 필리핀, 바로 이 펠리페 2세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이 필리핀 총독령은요, 이후 대아시아 무역의 거점이 되면서 특히 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죠. 자, 그리고 거기에 마닐라를 건설함으로써 과거 발견한 이후 깃발만 꽂아 놓은 수준의 이 스페인 제국이 이제 실제로 이 마닐라 그리고 아카풀코,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그리고 세비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무역로로 이 범지구적인 경제, 무역적 실체로 성장하게 되죠.
자,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고 바로 이때 오스만 투르크가 어때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이후 베네치아 령인 키프로스를 정복합니다. 이러면서 동아시아에서 동지중해에서 잘 나가던 이 베네치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베네치아는 외교술로 이 가톨릭 이슬람 전쟁 구도로 만들어서 결국 교황청이 주도하는 바로 베네치아 스페인이 참여하는 신성 동맹을 만들어서 이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게 되죠. 당시 이 레판토 해전은요, 지중해 패권을 놓고서 바로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와 기독교 세력인 신성 동맹이 일전을 벌인 전쟁이었고, 여기서 신성 동맹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축 세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 함대에 대형 범선 6척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 이게 잘 또 만들어져 가지고 후일 무적 함대의 모체가 되죠. 그리고 당시 노예로 이 오스만 투르크 함선에 노를 졌던 유럽인 포로 15,000명이 해방이 됩니다. 자, 무려 2세기 만에 유럽 기독교 세계가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서 거둔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가 바로 레판토 해전, 세계 3대 해전에 빛나는 전투이죠. 자, 신성 동맹의 주축이었던 이 스페인의 위상은 전쟁 승리 이후에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 레판토 해전에 참가했던 병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반테스죠. 그는 부상으로 왼팔을 잃게 되는데 명작인 돈키호테는요, 1603년 그가 파산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출간되죠. 최초의 코믹 장르 작품으로 이 현대 소설의 기원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돈키호테 그리고 그의 시종인 산초는 바로 인간사회의 양면인 열정적인 이상주의 그리고 냉철한 현실주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키호테가 적들이 몰려온다 하면서 막 그냥 진격하죠. 하지만 산초가 뭐라 그래요? 저건 적이 아니고 풍차입니다. 풍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판초의 조언을 무시한 이 돈키호테는 뭐예요? 중세의 모습이고 또 스페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1580년 포르투갈을 병합하게 되는데, 자, 포르투갈 왕위가 단절이 되면서, 자, 펠리페는요, 포르투갈 귀족들을 뇌물로 회유해서 포르투갈 내에 자신의 지지층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알바공이 지휘하는 스페인군을 파병해서 리스본에 입성해서 반대파를 격퇴하고 이 포르투갈 왕이 계승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베리아 반도 통일을 마침내 완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의 왕위 계승권이 있던 모후의 후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족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펠리페가 있어요. 펠리페, 지금 다루는 펠리페. 아버지가 바로 카를 5세죠. 근데 엄마가 누구냐? 이사벨인데, 이 이사벨은 누구냐? 바로 포르투갈의 왕인 마누엘 1세의 딸이에요. 당시 포르투갈은 이제 마누엘 1세를 거쳐서 그 아들 주앙 3세를 거쳐가지고 어때요? 세바스티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세바스티앙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단절이 되는데, 자, 이때 펠리페는 자기의 엄마 이사벨이 어때요? 이 마누엘 1세의 딸이다. 이걸 강조해가지고 자신에게 포르투갈 왕이 계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최대한 그는 포르투갈에 머물면서 해외 교역은 포르투갈이 계속 독점하는 조건으로 포르투갈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포르투갈 합병으로 이제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누르고 세계 최대 무역 함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당시 수도를 마드리드에서 다시 리스본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요. 결국 이로써 스페인은 해양 강국이 될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되죠. 자, 그는 포르투갈과 이 마카오를 포함한 식민지를 동군 연합으로서 60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1588년에 있었던 무적 함대 패전, 영국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거죠. 바로 그는 그의 부인 메리 1세가 죽고 나서 영국에 어때요? 그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영국은 다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가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영국은 바로 가톨릭의 수호자인 펠리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괴수이자 또 잠재적인 적이에요. 게다가 당시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영국이 배후에서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결국 그는 무적 함대를 출격시킵니다. 자, 양국의 운명과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대전에서 결국 패전한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전으로서
추후 역사에서 서구의 주도적 종파를 결정하는 전쟁이기도 했죠. 근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오늘날 보는 성공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퀘이커, 감리교회, 구세군 등 주요 개신교 종파가 출현했거든요. 바로 이 전쟁에서 만약 영국이 패했다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개신교의 성장은 절대 기대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개신교도는 당시의 승리를 신교, 개신교에 대한 하늘의 승인이며 또 종교 재판을 일삼는 그리고 가톨릭, 스페인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패권은 영국 또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1557년부터 96년까지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은 무려 4차례나 파산 선고하게 됩니다. 유럽 최강국, 최고 부자 군주였는데 4번이나 파산했다? 확실히 그는 재정이나 회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암군에 가깝죠. 자, 신대륙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금과 은이 있었기에 보였던 오만함의 극치였는데 이런 잦은 파산과 실책에도 자, 펠리페 사후에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압도적인 부자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자, 후대에 영국과 미국이 발응하기까지 스페인을 감히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죠. 역설적으로 펠리페가 다져놓은 요 내부 행정체계 덕분에 국가 파산은 몇 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창업보다는 수성군주의 이미지가 강한데 또 군주보다는 총리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분명 그가 총리로 있었다면은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1598년 암으로 사망을 하는데 당시 71세였고요. 그의 유해는 자신이 지은 엘 에스코리알 궁전의 왕실 영묘에 안장이 됩니다. 당시 대외 강경책으로 대립했던 영국이 스페인을 이제 제치고 후대 열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중심의 역사가들은 바로 이 펠리페 2세를 광신적인 종교 탄압을 자행한 지독한 폭군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나폴레옹, 히틀러와 함께 유럽의 3대 악마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영국의 영향력이 컸던 미국 등지에서도 이 평가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는 또 그러한 교육을 또 받으면서 그를 또 그러한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16세기 후반 유럽 최강국 스페인의 영화, 영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페인 제국의 영화를 이끈 펠리페 2세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